안녕하세요. 12월 9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원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정치 불확실성 지속에 코스피가 장중 2,400선을 붕괴하는 등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하락이 연장되었습니다. 정치 불확실성의 하락세를 이어갔던 국내 증시는 역사적 저점 수준의 밸류에이션과 낙폭과대 인식에 장 초반 상승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2차 계엄설 등 뉴스플로우에 증시 혼란이 가중되면서 코스피는 1.81%, 코스닥은 3.96%까지 급락했었고 달러원 환율은 1,429원까지 급등했습니다. 다행히 일부 낙폭은 축소되면서 마감을 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전국 상황 주시하는 가운데 관망세가 심화됐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했고 외국인과 개인의 현물 매도가 심화됐습니다. 주간으로는 정치 불확실성에 코스피가 1.13% 하락했고 코스닥은 2.49% 하락, 달러원 환율은 24원대 상승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증시는 고용보고서 소화하는 가운데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했고 다우는 이틀 연속 하락했습니다. 11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보다 25만 7천 명 증가하면서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이에 허리케인과 보잉 파업 영향에서 벗어났음을 시사했습니다. 실업률은 4.12%로 전월 대비 0.1% 상승했는데요. 이는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상승한 것입니다. 이에 고용과 실업률의 엇갈린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12월 기준금리 25bp 인하 확률은 85.1%까지 상승했고 연준이 이달 금리를 다시 내릴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중국 증시는 경기 부양책 발표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했고 유럽 증시는 미국 고용보고서 발표를 앞둔 관망세 속에 혼조세에 마감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금리 인하 베팅 강화 속에 하락했고 달러는 상승했습니다. 유가는 글로벌 원유 수요 약화에 대한 우려 속에 하락이 연장됐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탄핵 소추안 투표 불성립으로 정치 불확실성이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시와 외환시장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밸류에이션은 저점 수준이지만 외국인 수급과 환율 흐름을 확인하면서 대응이 필요합니다. 연기금은 순매수를 유입 중이지만 하방이 방어될지 관심입니다. 또한 이번 주는 중국과 미국의 물가 지표가 예정돼 있고 22 통화정책 회의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연준의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한 가운데 지표 결과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호한 고용 보고서에 의해서 S&P 500과 나스닥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국내 증시는 정치 불확실성 연장이 되면서 증시와 외환시장 모두 단기 변동성 확대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다음은 주말에 발표된 미국 고용 관련 코멘트입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앞에서 들으셨던 것처럼 11월 달 비농업 고용은 10월에 있었던 날씨나 파업과 같은 일회성 요인에서 벗어나면서 전월 대비 22만 7천 명 증가했습니다. 노동시장은 적절한 온도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10월 달에 일회성 요인이 만약에 없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한 10만 명 정도의 일자리가 만들어졌을 거라고 저희 지난달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점을 감안을 하면 11월 달에도 한 10만 명대 초반 정도의 고용 증가가 있었던 걸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구인율하고 실업률이 지금 같이 올라서 노동 수요가 아주 뜨겁거나 혹은 차갑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인이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이 천천히 취업 상태로 흡수가 되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10월 달에 이제 0.42% 전월비로 나왔었는데 11월 달에는 0.37% 약간 둔화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고 저점이 좀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 신경이 계속해서 쓰입니다. 고용자 숫자가 반등을 하고 임금 상승세도 지속이 되면서 11월 달에 근로소득은 전월 대비 0.5%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고용이 견조한 소득을 뒷받침을 하면서 소비 심리가 9월달 이후로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연말의 소비 시즌 판매도 호조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 유통주 실적 발표에서 컨센서스보다 좀 높은 실적 가이던스가 제시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국 경제에 기반인 노동시장이 안정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경제 심리도 회복이 되고 수요도 완만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에 임금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추세에 이미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생산성을 감안을 해도 실질적인 임금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어서 내년도에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신호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 우려가 리스크 요인이다라는 전망은 계속해서 유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11월 미국의 비농업 고용은 전월 대비 22만 7천 명 증가를 했습니다.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관리, 레저, 접객, 정부 부문 모두 고용을 견인하던 이전 추세에서 다시 나타나는 상황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이처럼 노동시장은 적절한 온도를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임금 상승률은 10월 달에 전월비 0.42%에서 11월 0.37%로 소폭 둔화됐지만 저점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어 약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고용의 견주한 소득을 뒷받침함에 따라서 소비 심리는 9월부터 눈에 띄는 상승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 물가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신호가 점차 뚜렷해지는 환경이라는 그런 권희진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 ETF 시장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박유한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 ETF 시장 수급 동향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근 한국 주식시장은 대형주 부진, 트럼프 당선의 후폭풍,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소폭 확대됐습니다. 4일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는 전일 대비 11.9% 상승하여 21.34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경기 모멘텀 또한 약화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출은 고점을 지나 둔화하는 흐름이 이미 관찰되고 있고 내수의 회복력 또한 제한되는 환경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는 쉽사리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11월 기관과 외국인은 한국에 상장된 한국 투자 ETF를 약 331억 원 순매도했으며 4일 하루에만 약 27억 원 순매도했습니다. 변동성 확대 압력이 가해지는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 불확실성으로 증시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는 상황에서 주식 자산군에 대한 투자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중에서 대안을 꼽자면 고배당 종목들을 투자 후보군에 올려둘만 합니다. 근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배당주는 일반적으로 변동성이 낮고 가치 투자 성격으로 리스크를 분산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ETF 투자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연초에 긴축 종료가 단행된 현 시점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총수익률 제고 목적으로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배당 ETF는 금리 인하 시기에 낮아지는 예금 금리와 채권 수익률 대비 분배금 수익률을 확보할 수 있어 매력도가 상승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주원화 확대 기조가 이어지며 기업들의 배당 서프라이즈 가능성도 높다는 점 또한 긍정적입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의 연간 현금 배당 예상 금액은 39.4조 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이미 배당주로 이동 중인데 시장 변동성을 줄이고자 하는 측면이 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치 불확실성이 불거졌던 12월 4일 개인 순매수 금액 상위 ETF를 살펴보면 배당 ETF가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과 솔금융지주 플러스 고배당은 상장 이래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12월 4일 하루에만 유입됐습니다. 시장 대비 변동성은 낮으면서 높은 분배 수익률과 함께 시세 차이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고배당 ETF 플러스 고배당주와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에 주목합니다. 특히 이제 플러스 고배당주는 국내 상장 배당 ETF 내의 순자산 규모가 가장 큰 ETF입니다. FN가이드 고배당 지수 추종하며 유동시가총액 상위 200개 종목 중 예상 배당률 상위 30위 이내의 고배당 종목들을 선별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주식시장은 대형주의 부진, 트럼프 당선의 후폭풍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이제 소폭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기 모멘텀 또한 약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수출도 고점을 지나서 둔화되는 흐름이 이미 관철되고 있고 내수의 회복력 또한 제한되는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변동성 확대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략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면서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전략은 바로 배당 ETF에 투자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고배당 ETF인 플러스 고배당주 그리고 타이거은행 고배당 플러스 탑10 등에 주목해야 된다는 그런 박유한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글로벌 ESG 주간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김준섭 의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석입니다.
이번 주 ESG 브리프에서는 기후금융 관련 두 가지 포인트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탄소 집약 산업의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금융과 자연재해 증가에 따른 보험사의 대응 관련한 사항인데요. 먼저 은행권 및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한 전환금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웰스파고와 시티그룹 같은 미국의 금융사들은 자체 전환금융 프레임워크를 도입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줬습니다. 스탠다드 차타드나 바클레이즈 같은 글로벌 금융기업을 뒤를 잇는 행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는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항공업종을 대상으로 해서 탈탄소로 비즈니스 모델을 바꾸는 것을 지원하는 즉 이와 같은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포인트로 두려고 하는 금융권의 경쟁이 가속화되는 동향입니다. 즉 전환금융에 대한 완벽한 표준을 기다리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시장 선도가 중요하다라고 평가하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동향인데요. 세계경제 포럼 같은 경우는 이들 산업의 탈탄소화 규모가 2050년까지 13.5조 달러에 달할 것을 추산하면서 이와 같은 전환금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견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은 이와 같은 전환금융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동향입니다. 다음은 기후위기에 따른 보험 영향인데요. 몇 차례 보험사들의 지속가능 이슈, 기후위기 관련한 이슈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제 규모가 지난주에 업데이트되었는데요. 즉 글로벌 재보험사인 스위스리가 지난 12월 5일 보고서를 통해서 2024년 자연재해로 인한 전 세계 보험 손실이 1,350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 산정에는 미국의 허리케인 밀턴과 헬렌으로 인한 대규모 홍수 그리고 또 유럽 및 중동 지역의 대규모 홍수가 적용이 되면서 이와 같이 큰 규모로 증가를 했다라는 점이 산정이 되었는데요. 스위스리의 향후 전망이 조금 더 주목받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가 지역을 가리지 않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추세 때문에 이와 같은 보험 손실이 매년 5에서 7%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한 바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들은 기후위기 지속이 불가피하다라고 결론을 지으면서 파라메트릭 보험 개발이라든지 AI 기반 리스크 모델링 도입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보험 상품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금융업종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했다라는 점을 포착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50조 달러 규모의 전환금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강이라든지 시멘트, 항공 등 탄소 집약적 산업이 탄소화에 본격 돌입하면서 금융기관들도 새로운 시장 기회 선점에 나선다는 그런 김준섭 위원의 코멘트였습니다. 자, 다음은 철강금속 업데이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용현 위원입니다. 네, 저 이제 포스코 아르헨티나 관련돼서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이제 KB증권에서 포스코 아르헨티나 방문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포스코 아르헨티나의 뭐 가치는 한 2조 원 수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는 이제 리튬 가격을 톤당 $10,000로 가정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제 포스코 아르헨티나는 저희가 레버리지가 확실히 날 수 있는 사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리튬 농도가 경쟁사 대비 높았습니다. 같은 연료를 쓰고 있더라도 포스코 아르헨티나가 영위하고 있는 곳에서 리튬 농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열티 구조입니다. 지금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는 로열티 구조가 3.5%입니다. 근데 이제 칠레 같은 경우는 리튬 가격에 따라서 8%에서 40% 정도를 이제 로열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리튬 가격이 올랐을 때 저희는 레버리지 효과가 확실히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포스코 아르헨티나에 관련돼서 조금 기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기업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포스코 홀딩스에 대해서는 일단 투자의견 바이를 유지하지만 목표 주가를 37만 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단기적으로 철강 업황 개선 가능성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신사업 부분에서 이제 25년 상반기까지는 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PBR 한 0.4배 정도인데 역사적 하단이 0.3배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단을 뚫을 것인가가 중요한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과거 대비해서 지금 자본 효율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신사업 부분의 성과가 1년 내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은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KB증권이 11월 24일과 12월 1일에 그 포스코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염호 리튬 사업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1단계 준공후에 램프업
기간을 거치고 있고 2단계는 착공 중입니다. 그래서 3단계 진행 여부는 아직 리튬 여파왕 부진으로 아주 미정인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 2단계 리튬 사업의 가치는 톤당 가격을 $10,000로 가정했을 때 약 2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쟁력 확보하고 있는 포스코 아르헨티나 리튬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그 IPO 의무 발간 보고서입니다. DS 단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우재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유학 담당 전우재입니다. DS 단석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DS 단석은 글로벌 리사이클링 기업이고요. 이 중에서 바이오 에너지의 매출 비중이 70%,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리사이클링, 플라스틱 리사이클링이 한 30% 정도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중에서 바이오 에너지에서 조금 변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오 연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폐식용유라던가 팜 오일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는데, 이게 1세대였고요. 2세대인 HVO라는 수천 바이오 오일 생산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저가 원재료에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더욱더 고부가 제품을 만드는 방식이고, 저희가 기존에는 바이오 디젤과 바이오 디젤과 중유, 선박유를 했었는데, 이제 항공유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고부가 제품을 만들기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전처리 공정이 일단은 지난달 완공이 됐었고요. 규모는 30만 톤으로 꽤 큽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의 필립스 66이라는 회사와 1.2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이제 올해 12월부터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항공유 시장이 이제 원래 비행기 항공유가 100이 들어가면 2025년부터는 2%가 이 바이오 연료로 들어가야 하고, 유럽에서는 이런 게 35년까지는 20%, 50년까지는 70%까지 성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꽤 큰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처리까지밖에 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전체적으로 최종적인 항공유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성장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바이오 항공유가 아마 정유업계에서는 큰 테마가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바이오 항공유에 대한 테마가 형성될 때마다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DS 단석은 글로벌 리사이클링 기업으로 이제 성장 중에 있는데요. 중장기 성장 동력으로는 HVO죠. 수천 바이오오일. 이 HVO 그 비즈니스의 첫걸음인 PTU 설비를 준공을 했습니다. PTU라는 거는 그 HVO의 원료 전처리 공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배터리, 플라스틱 리사이클링 사업부의 고부가 포트폴리오 업사이드 존재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9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